안녕하십니까, 이주희 손해사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오늘 준비해온 내용 기똥차게 한번 여러분들께 다 머리에 쏙쏙 들어갈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월 달에는 매주 화요일 8시에 촬영을 하고 있고, 저를 이제 조금씩 알아봐 주시고 미리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준비한 내용 꼭 다 여기서 풀고 가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는 명절이기 때문에 다음 주는 교육을 해드릴 수 없고 그 다다음 주에 볼 예정인데, 기존에는 제가 약관을 읽어줬지만 앞으로 아까 그 대표님이랑 서로 회의를 좀 해봤는데 약관도 읽어주고, 그리고 우리 소비자분들이 궁금해하는 판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판례를 되게 쉽게 쏙쏙 이해할 수 있게 읽어줄 예정이고요. 그리고 각종 보상 사례도 검토를 다 해드린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다 풀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매번 방송이 끝나면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뿌듯하거든요. 상품 관련된 내용과 보상과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되게 다들 이렇게 부담을 좀 가지시는 것 같아요. 되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부담 갖지 마시고,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고, 저도 이제 여러분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꼭 언제든, 뭐 밤에 말고 업무 시간에 전화 주시면요,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다 모르면 찾아서라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그 대표님이 지금 운영하는 골드방에 있으시다, 다이아방에 있으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써드릴 수 있으니까 그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치매와 관련된 약관을 좀 읽어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신다. 치매에 관련하면 우리가 그 담보 이름도 어려워요. 표적 치매 약물 허가 치료였습니다. 이게 알츠하이머 치매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머릿속에 그 물질이 하나 이렇게 막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게 혹시 뭔지 기억나시나요? 아밀로이드 베타였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분들이 만약에 이 병에 걸렸다 그러면은 일부는 아밀로이드 베타가 머릿속에서 발견이 되거든요. 그럴 때 어떤 치료를 한다? 레켐비. 기억하시는 분 있으시네요. 레켐비를 치료를 하는데 그냥 치료만 받으면 된다? 아니에요. 뭐였죠?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 식약처에서 효능 효과가 입증이 되어야만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 병이 제가 지난주에 공부를 하다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사망으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여성에게서는 사망 원인 1위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암이었는데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에는 6위였습니다. 아시겠죠? 그만큼 위험한 치명적인 질병이다. 혹시 제가 설명을 드린 이후에 제 거 영상을, 강의한 영상을 보고 소비자분들에게 직접 만나서 상품을 설명하신 분 계시나요 혹시? 그게 궁금해요. 과연 제가 얘기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조금 도움이 돼갖고 고객분들에게 실제 안내를 드린 분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실제 계약으로 이끌어낸 분들이 계시는지, 그게 궁금해요. 만약에 그렇다 하면은 제가 앞으로도 정말 약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매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좋은 컨텐츠를 계속 제공해드릴 예정이거든요. 혹시 그러신 분 계시나요? 이 약관에 대해서 그 새로운 상품 그리고 약관 내용이 어떤 게 강점인지를 매주 공부를 해서 찾아올 테니까요. 8시에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제 소개 드릴 거고 질병 후유장애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우리가 암 진단에 대해서 각종 특약과 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제가 한 5주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 이 시간에는 수술 후에 질병 후유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볼 거고, 그와 관련된 상품에 대한 설명 그리고 약관 규정을 확인해 보도록 할 겁니다. 실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무엇인지 약관을 상세히 풀어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하시고, 약풀남이었죠. 제가 약관을 풀어주는 남자 1부가 끝나면은 그 이후에는 보상과 관련된 사례인데 좀 우울한 내용이긴 해요. 피보험자의 고의사고, 자살이죠. 보험금 분쟁이 정말 많이 되고 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보험금 분쟁이 되고 우리는 실제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과거에 처음에 업무를 했을 때 동부화재, 지금 현재는 DB손보죠. 거기에 사고조사팀에서 업무를 해오다가 그 이후에는 손해사정법인, 소비자 측에서 공정한 손해사정 업무를 시작했고 운영을 했고, 오랜 기간 운영한 노하우를 갖고 현재는 보험 전문 자격을 갖춘 변호사님과 함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은 물론이고요, 각종 보험금 소송 업무를 같이 담당하고 있고, 우리가 손해사정 업체에서 할 수 없는 업무들이 몇 개 있어요. 뭐 금감원의 이의제기라든지 소송이라든지 그런 업무까지 저희가 포괄적으로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차별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암보험금 분쟁뿐만 아니라 각종 보험금, 뭐 후유장애, 사망, 질병 다 돼요. 다. 분쟁이 있으면 누구? 이주희 손해사정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대표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우리 딸이 제가 유튜버 하는 거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창피해서 구독자가 몇 명이라 이렇게 얘기는 안 했고, 아직 너무 어려서 구독자 개념을 잘 모르는데, 나중에 저희 시청자분들이 많이 구독도 해주시고, 제가 목표가 2,000명인데 2,000명이 넘으면은 제가 이제 얘기를 하려고요. 아빠도 유튜브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한 달 반 정도를 제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한 300명 늘었어요. 그 이상은 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늘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방법은 꾸준히 제가 나와서 좋은 정보 계속 공유해 드리면은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불쌍하시다고 생각하시면은 우리 가족분들 핸드폰 이렇게 뺏어갖고 구독 한번 꼭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 준비한 자료를 하나씩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매주 제가 교육을 하러 오는데, 올 때마다 신기한 거는요, 오기 전에 이 골드 아카데미 방에 저도 들어가 있거든요. 다이아 방에도 들어가 있는데 정말 좋은 상품들이 쏟아져 나와요. 저는 이거를 정 대표님께서 어떻게 다 체크하는지 저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거든요. 근데 매주 올 때마다 좋은 상품이, 제가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딱 봐도 좋은 상품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대단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매번 정말 다 비교해서 제일 좋은 거를 뽑아내는 것 자체가 대표님 정말 대단한 거 아닌가. 근데 요번에 제가 본 거는 질병 후유장인데 3%에서 100% 후유장의 지급률에 따라서 1억 한도로 지급되는 특약이 있고, 또 하나 질병 후유장인데 50% 이상이면은 1억이 나가요. 이런 상품 저 처음 봤어요. 그리고 6대 질병이라는 특약이 또 있습니다. 이것 역시 50% 이상이면은 1억이 나갑니다. 우리가 판매를 할 때 혹은 약관을 볼 때 50% 이상이면 1억이 나간대.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떠한 사례에서 50%가 나가는지는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약관을 읽었다 하더라도 그게 실제적으로 어떠한 분들이 해당이 되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조금 그 상품을 판매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각종 사례를 좀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50% 이상 후유장애가 된다 하면은 2억 5천만 원이 보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질병 후유장애 50% 이상에 해당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좀 이따 하나하나 따지고 볼 텐데, 간단하게 보면은요, 폐, 신장, 간, 장기 이식을 했을 경우에는 75%, 그리고 위, 대장은 결장에서 직장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췌장을 절제했을 경우에도 50% 이상에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또 하나, 소장, 간장을 4분의 3 절제했을 때 해당이 되는데, 이게 어느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양측 고환, 양측 난소를 제거했을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 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난소 쪽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판례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제가 쭉 강의를 해온 걸 돌이켜보면, 암 진단이 됐을 때 진단비도 받고 수술비도 받고, 전이나 재발 시 거기에 대한 담보도 또 받고,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하면은 거기에 대한 특약도 받고, 조금 안 좋아졌을 경우에 우리가 표적 항암도 한다고 했죠. 거기도 받고, 이미 수술이 됐겠죠. 그럼 수술 이후에 질병 후유 장애까지 보상을 받는다면은 이거는 진짜 보장을 완전히 완벽하게 해놓은 경우가 아닐까. 아무튼 담보가 계속 좋아지는 걸 보니까 저도 되게 신기하고, 보험사에서 이게 과연 감당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좋은 담보를 우리 소비자분들이 가입을 하면은 다 좋은 거겠죠. 그리고 여기 뇌종양이 있는데, 뇌종양은 나중에 제가 또 한번 자세하게 다뤄드릴 거예요. 뇌종양은 분쟁 자체가 일반적인 다툼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고차원적이에요. 그 부분은 나중에 조금 시청자분들 많이 들어오시면은 제가 특별히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또 6대 질병 후유장애 50% 이상 특약이 있어요. 이것도 저도 처음 보는 건데, 6대 질병이 뭘까 봤더니 이거는 그냥 뭐 다 준다는 얘기예요. 암이었을 경우에 그걸로 인해서 후유장애가 발생했다, 이것도 되고, 제자리암일 경우에도 되고, 경계성 종양일 경우에도 이로 인해서 발생했을 경우에는 준다. 실제 암이 아니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됐을 경우에 장기를 절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더 나아가서 뇌혈관 질환도 있고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한 담보도 보장이 되고, 중요한 거는 간질환, 폐질환, 신장질환 같은 경우는 이식을 하는 경우들이 저도 꽤 많이 봤거든요.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준다. 하지만 50% 이상이 됐다, 금액이 1억에 1억. 가입 금액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경우에는 제 생각이에요. 가족력이 간, 폐, 신장 있다라고 하면은 이 특약이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근데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 이제 가입 시기를 놓치면 치료를 받는 경우들도 있어갖고, 가입의 그 문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입을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정작 아픈데 보험 가입을 못 해하고 보상을 못 받으시는 분들 제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아니면 담보가 되게 작거나. 근데 그런 분들도 가능한 게, 보시면은 여기서 또 놀랐습니다.
계약 전 알릴 사항 간편 고지형으로 되어 있어갖고 305로 되어 있어요.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검사, 필요 소견, 질병 확정 진단, 의심 소견이 만약 있으면 3개월 이후에 가입을 하면 되겠고, 하지만 그 밑에 7개 질환이 나와 있는데 암, 협심증, 심근경색, 간경화, 심장 판막, 만성 질환자, 신질환자, 뇌혈관 질환, 여기만 피해 간다라고 한다면요,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담보, 그리고 고지사항이 굉장히 이 문턱이 낮기 때문에 쉽게 가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굳이 고지 대상 고지할 필요가 없으시면은 가입을 해도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약관에 대해서 공부를 또 조금 해봤고요. 우리가 담보를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후유장애 약관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조금씩 천천히 뜯어보면은요, 이게 막 어렵진 않아요. 만약에 더 어려운 내용이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다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50% 이상 후유장애 발생할 수 있는 항목들을 먼저 보면요, 여기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는 75%에 해당이 되고요.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길 때 해당된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50%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까 봤던 상품에 가입이 됐다라고 하면 최소 2억 5천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항목이 뭐가 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번 챕터는 암 수술을 하면은 우리는 당연히 암 진단비도 받겠고 수술비도 보상을 받겠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즉 질병 후유장애 보험금 75% 보상 가능성이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볼게요. 중간에 제가 채팅창을 보고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아이천사님께서 간 이식하고 75% 수령 후에 다시 하면은 안 되겠죠. 75%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다시 교육 내용으로 와갖고,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는 어떠한 게 해당이 되냐? 폐나 신장 또는 간장에 장기 이식을 한 경우, 그리고 장기 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 유지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혈액투석,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또는 방광의 저장 기능과 배뇨 기능을 완전히 상실할 때, 요 내용에 해당이 되면은 아까 그 담보에 따르면은 후유장애 보험금 최소 2억 5천만 원 나갑니다. 오늘은 근데 암과 관련된 보장을 설명드리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풀어드리자면은, 폐암이나 신장암일 경우에 장기 이식을 할까요? 아니면은 안 할까요? 폐나 신장 이식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긴 했을 텐데, 암으로 진단이 됐을 때 폐암 진단 후 이식하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왜냐? 재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식은 보통은 고려하지 않고요. 신장 역시 마찬가지로 이식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데, 간암 같은 경우에는 장기 이식을 할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장기 이식을 하는지 다음 헤드라인을 좀 보면요, 말기 간질환 환자의 경우 간을 이식할 수 있는 그 치료 방법이 마지막 치료법으로 해서 말기 간질환 환자는 간 이식술을 권유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간암의 경우에도 종양도 제거할 수 있고 간의 일부 훼손된 기능을 해결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즉 근본적인 치료로 간 이식술을 생각보다 많이 한다. 즉 간암으로 진단됐을 경우에는 암 진단비, 수술비 다 해당되지만 질병 후유장애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75%를 보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모든 환자가 간암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간 이식술을 할 수 있느냐? 저 후유장애 가입이 되어 있으시니까 간 이식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도 무조건 할 수 있다라고, 본인이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밀라노 척도 검사라고 해서 간세포 암종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종양이 일단 너무 크면 안 돼요. 5cm 이하여야 되고, 종양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러 개가 있으면은 3개 이하여야 되고, 그 각각이 3cm 이하여야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리고 또 혈관 침범이 없고 원격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간 같은 경우에는 기증자가 부족한 장기이기 때문에 밀라노 척도 검사를 해갖고 요거에 해당이 되면은, 보통 초기 환자거든요, 하면은 근본적인 치료로 완전하게 종양도 제거하고 기능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간 이식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요 내용에 해당이 된다면은 간암으로 간 이식술을 시행할 수 있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후유장애 지급률 75%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던 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75% 이상 질병 후유장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장기는 간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장기가 있습니다. 바로 방광이에요. 방광. 아까
약관을 보시면은 방광의 저장 기능이나 배뇨 기능을 상실했을 경우에는 75%를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방광암이라고 해서 다 보장을 받은 건 아니고 경우는 드뭅니다. 치면성 방광암, 이미 종양이 좀 퍼진 경우에는 방광을 드러내는 수술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즉 인공 방광을 넣는 수술이거든요. 이게 어떤 형태로 되냐면은 소장의 일부를 잘라서 주머니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방광에 위치시킨 다음에 요도랑 연결하는 수술이에요. 되게 굉장히 드물어요. 하지만 여기 헤드라인 보시면 인공 방광술, 방광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술이다. 즉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시행이 되고 있긴 해요. 그래서 방광을 실제로 인공 방광을 만들어갖고 소변을 저장하고 배출하는 기능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방광이 많이 없다라면 저장 배뇨 기능이 상실돼서 75%가 맞는데, 제가 예전 봤는데 이게 기능을, 그러면 방광이 없으면 기능을 당연히 이런 게 맞겠죠. 하지만 인공 방광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되면은 소변 저장이 되고 요도로 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75%를 인정해 주냐 아니면 30%를 인정해 주냐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발생할 수 있지만 의학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인공 방광 수술을 했다라고 한다면 기능을 잃었을 때로 볼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분쟁이 있다 한들 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되시고, 75% 이상은 암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후유장애는 간과 방광이 유력하다. 나머지는 뭐 암이 아니더라도 폐 이식이나 신장 이식, 그 다음에 투석을 받는 경우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점도 참고하시고요. 75%를 간단하게 지금 설명드렸고,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간암 같은 경우에는 75% 이상 질병 후유장애 보상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이런 담보를 필요로 하냐,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건 아셔야 돼요. 이걸 알아야 그분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실제 B형 간염 보균자와 그리고 이제 치료 시기를 한번 놓쳤던 C형 간염,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간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일반 분들보다는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간암과 관련된 담보를 사전에 준비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술 많이 드신 분들, 알코올성 지방간이 있고 알코올성 간염이 있고, 요즘에는 이제 비만, 당뇨, 고지혈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간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간암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고지 의무 위반인지 아닌지를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간편 고지형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즉 문턱이 낮은 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암 담보도 좋지만 이런 담보를 통해서 보장을 조금 더 넉넉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공 방광술, 분쟁 가능성은 있지만 충분히 해결할 수는 있다. 간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고 나서 이식을 하고 나서 이식을 많이 하잖아요. 평생 동안 면역 억제제를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식하고 나서 되게 힘들 거 아니에요. 경제활동이 일정 기간 중단될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은 일을 못 하는 거죠, 일을. 그럼 당연히 돈을 못 벌겠죠. 치료비가 없을 경우에는 치료를 중단해야 될 수 있는 약간 그런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고 후유장애 보험을 받아서 생활비로 보존하는 거는 어떨까?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이런 환자분들, 이렇게 치료를 받았던 분들이 고지 의무 위반이 아니라면은 반드시 상품이 판매될 때 가입을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아시겠죠? 그 다음은 이제 50%로 가봅니다. 50%가 됐던 75%가 됐던 그 보장에서는 최소 2억 5천이 나갈 수 있는 보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50%가 어떤 항목이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보면은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총 4가지가 나옵니다. 일단은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은 후유장애 보험금 최소 2억 5천. 근데 우리 소비자들이 설명할 때 위, 대장, 췌장 다 잘라내면 다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소장, 간장 4분의 3 이상 잘라냈을 때 돼. 언제 되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씩 볼게요. 50% 질병 후유장애로 인정될 수 있는 가장 확률이 높은 장기는요, 위암.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은 위암 초기인데도 전체 절제를 해야 한다? 이런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를 전부 잘라냈을 때는 우리가 50%로 인정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떠한 경우에 위를 전부 잘라내냐? 종양이 위쪽에 있으면 상부 쪽에 있는 식도 근처에 있는 경우에는 위를 잘라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위암 병기가 진행된 경우, 처음에 발견되면 조금만 잘라도 되는데 이미 질병이 막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위를 전체적으로 자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보만 사형이라고 해서 위암 중에 하나의 타입이거든요. 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발견됐다 하면 4기예요. 보통 3, 4기. 절제술 말고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암 환자분들 중에서도 일부는 보통 10에서 20%는 위 전절제를 하기 때문에 질병 후유장애 50% 이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제가 실제 실무를 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제 소비자분들이 이런 걸 궁금해하세요.
그냥 위를 다 잘라내면은 소화는 누가 어떻게 해요? 살 수 있나요? 근데 실제 위를 다 자르잖아요. 식도랑 십이지장에 연결하거든요. 그럼 또 거기에 대한 합병증들이 좀 있어요. 덤핑 증후군이라고 해서 막 복통도 있고 식후에 막 어지럼증이 있고 체중이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체중 관리가 예후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살이 막 쭉쭉쭉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약관에서는 이거는 이 정도면 되게 심한 장이다. 장이기 때문에 50% 정도는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취지예요. 아시겠죠? 50% 이상 받을 수 있는 장기는, 대표적인 장기는 위다. 그럼 아까 대장도 있었고 췌장도 있었죠. 대장, 췌장은 어떻게 되는지 보면요. 대장은 직장이랑 결장을 이어놓은 걸 대장이라고 합니다. 췌장은 하나의 장기고요. 대장의 역할이 뭐냐면요. 우리 몸에 들어온 영양소, 아니 음식물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수분을 흡수를 해요. 수분. 근데 만약에 정말 대장을 다 잘라내면은 우리 수분이 몸에 머무를 시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밥 먹자마자 뭐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대장 쪽에 종양이 있다. 그 부위만 떼내거나 아니면 조금 이렇게 포괄적으로 절제를 하지 대장을 다 드러내는 경우는 많지 않다. 있긴 있겠지만 많지는 않다. 빈도수는 낮다. 췌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췌장이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은 질병이 발생해서 잘 안 보여요. 제가 지난번에 초음파를 했는데 저도 이렇게 막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타입은 아닌데 뱃살 때문에 안 보이더라고요.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되게 마른 체형이 아니면은 초음파로 잘 안 보이는데 그만큼 그래서 암을 발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췌장이 되게 중요한 장기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혈당 조절하는 게 뭐죠? 인슐린을 만드는 기관이기 때문에 만약에 췌장을 다 제거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몸이 버티는 게 힘들어요. 관리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갖고 예후가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남기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췌장도 다 제거는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하지 않는다. 가능성은 많이 낮다. 즉 질병 후유장애 50% 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장기는 일단은 대장, 췌장보다는 위다. 아시겠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넘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간장, 소장 절제가 있었어요. 간 4분의 3을 제거했을 경우, 그리고 또는 소장 4분의 3을 제거했을 경우, 그리고 소장의 3m 이상 제거가 됐을 경우에도 50% 이상으로 질병후유장애를 인정해 주는데 간 같은 경우에도 75%를 절제할 가능성은 4분의 3을 절제할 가능성은 좀 낮고요. 이 경우에는 보통은 간부전으로 사망을 하기 때문에 간 이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4분의 3을 제거하는 경우는 많이 없고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간 이식을 하기 때문에 50%보단 75%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소장은 굉장히 길어요. 우리 몸의 장기 중에 아마 가장 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 6에서 7m 정도 돼요. 4분의 3을 제거한다라는 거는 75%를 잘라내는 건데 그러면 약 3m 정도예요. 3m를 제거하면은 역시 영양소 흡수가 원활하지 않아요.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안 하지만 교통사고, 심각한 외상으로 인해서 생명이 위태롭다. 그런 경우에는 하지만 그거는 이제 뭐 상해후유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만 간장 그리고 소장 역시도 4분의 3을 제거하는 경우들은 많지는 않지만 간혹 있다 정도까지 우리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알아가는 걸로 할게요. 다음은 난소랑 고환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위가 그 50% 이상으로 인정되기가 조금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간장 그리고 여기서는 난소입니다. 난소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 신기하게 한쪽에 암이 발생을 하잖아요. 반대쪽도 동시에 우리가 발견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기하죠. 그리고 한쪽만 있다. 그러면은 옆으로 전이 될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난소암이 되게 위험한 거예요. 왜 그러냐? 자궁 있으면은 난소가 양옆에 있잖아요. 자궁 중심으로 혈관이랑 림프관이 막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이랑 재발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장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만 종양이 있다. 그러면은 예방적 차원에서 질병 치료 목적 차원에서 반대쪽도 제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질병 후유장애 우리 50%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남성 같은 경우에는 고환이죠. 고환은 근데 정반대. 난소는 반대쪽으로 재발이나 전이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고환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한쪽만 수술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려져 있고 난소와는 달리 혈관과 림프관이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그렇기 때문에 양측 모두 적출할 가능성 역시 낮다. 그래서 난소와 고환 중에는 난소가 굉장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납입 면제 또는 질병 50% 이상과 관련된 분쟁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난소의 한쪽에만 종양이 있었고 다른 쪽 제거했을 경우에 보상이 되나요? 물어보시는 분도 많고, 또 가입 전에 가입을 시키려고 했더니 가입 전에 난소 한쪽이 없대요. 그럼 질병 후유장이 50% 이상 혹은 납입 면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폐경기 여성인데 그냥 뭐 예방 목적으로 제거했대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 분쟁이 되는 사안들이고, 이게 막 되니까 법원에서 이제 소비자랑 보험사랑 한판 붙은 거예요. 대표적인 판례를 좀 갖고 왔는데, 판례는 우리가 이제 숙지하면 좋은데 반드시 뭐 그것대로 보험사가 처리하는 건 아닌데 알아두면 좋다.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판례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어떤 상황이냐면요, 난소를 제거했는데 조직 검사를 했더니 종양이 없어요. 조직 검사했더니 암이 아닌 거야. 암이 아닌 거. 그러면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암이 아닌데 왜 잘랐어? 이거는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니고 예방적 수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인정해 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막 싸우다가 법원에서 이제 어떠한 판단을 내려줬냐면은 조직검사 결과 난소암은 없는 건 맞아요. 하지만 예방적 목적이라 할지라도 질병 치료 목적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면, 즉 예방 목적을 겸하였더라도 질병 치료 목적이 있다라면은 오케이. 그리고 의사가 봤을 때 암 전이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면 오케이. 모든 게 다 적절한 의학적 치료 방법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험사가 주장하는 예방적 수술이 아니고 질병 치료 목적이 맞아. 그래서 보험금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의미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분은 어떤 환자였냐면 자궁 내막 증식증 환자였어요. 즉 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거 난소 제거하는 게 반드시 예방 목적은 아니고 질병 치료 목적이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받은 겁니다. 실무에서도 보통은 한쪽에 난소암이 있고 다른 한쪽에 난소암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예방 목적일 수도 있는데 암은 어떤 것 때문에 무서운 거죠? 침윤이랑 전이라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보통은 한쪽이든 어디든 암이 있다라고 하면은 인정의 폭은 조금 넓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되는 게 아니고 그중 사례 중에 암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은 예방 목적보단 질병 치료 목적에 가깝구나라고 법원에서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또 하나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아니 질병 50% 후유장이 그래 가입해놓고 하면 좋은데 내가 가입을 시키려고 했던 분은 이미 보험가입 전에 난소를 이미 제거했어.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이것도 관련 판례가 있어요. 판례. 보험사 측은 이런 주장을 했죠. 아니 보험 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해 양쪽 난소를 모두 이뤄야 하는데 이미 좌측은 보험 기간 전에 절제가 됐어요. 그럼 당연히 가입 이후에 하나만 절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못 주죠. 제가 봐도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시청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입 전에 하나 난소가 제거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부득이하게 한쪽에 난소에 암이 만약에 생겼다라고 예를 들어봐요. 그러면은 일단 난소가 없는 건 맞잖아요. 제거를 해갖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데 반대측에서는 이미 한쪽이 없었잖아. 그럼 안 되지. 그것도 조금 당연해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아마 헷갈릴 거예요. 이것도 서로 간의 주장이 막 팽팽했는데 결국 법원에서는 어떠한 판단을 내려줬냐면은 약관에서 난소가 없는 건 그냥 양쪽이 모두 없는 상태를 의미해. 모두 없는 상태야. 보험 기간 중에 발생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 뜻도 아니고 어찌됐든 간에 양쪽 난소 모두 이뤘으면 보상을 해주라는 뜻이야. 이렇게 인정을 한 겁니다. 같은 수술, 다른 수술 상관없이 보험 가입 전에는 난소가 하나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난소 관련해갖고 잘랐는데 결과적으로는 양쪽 모두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양측 난소가 없을 경우에는 50% 이상 후유장애 맞기 때문에 인정해 줘라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대로라면은 보험 가입 전에 한쪽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 이후로 고지 의무 위반만 아니고 가입을 하고 그 이후에 난소에 어떤 이렇게 질병이 발생을 해서 제거를 했다. 그러면은 보상 가능성은 있지만 이게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100% 되는 건 아니지만 참고할 수 있다. 아시겠죠? 둘 다 승소 판례였고요. 다른 판례는 이번 졌어요. 어떻게 졌냐? 보험사 측은 주장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 아닙니다. 예방 목적이에요. 그래서 또 한 번 다툼이 된 거죠. 법원 판례에서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난소 제거를 했는데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 봤더니 의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없어.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수술 집도의가 이분은 폐경기
근접해 있는 여성으로서 난소의 기능이 이제 정지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난소 종양의 예방을 위해서 다른 쪽도 제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예방 목적이 맞습니다. 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담당 주치의가. 담당 주치의도 인정을 했는데 그럼 당연히 법원에서는 담당 주치의도 인정했는데 무슨 이게 치료 목적이니 예방 목적으로 봐야지.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없다. 이 정리하면요. 이제 대충 3개의 판례를 보면은 뭐가 예상이 되냐면은 보통은 실무에서 경험한 노하우를 말씀드릴게요. 난소의 암 또는 제거를 반드시 해야 되는 종양과 비슷한 위험한 물질들이 질병이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인정받을 가능성이 꽤 높아요. 하지만 별다른 질병이 없고 폐경기고 예방 목적이 누가 봐도 명백하다. 그러면 조금 가능성은 낮고요. 보험 가입 전에 한쪽이 없고 보험 가입 이후에 한쪽을 제거했다. 그 부분은 분쟁은 돼요. 하지만 판례 내용대로라면 우리가 충분히 주장은 해드릴 수 있다. 근데 가입을 만약에 하시는 분들이 만약 이러한 케이스다라고 하면 이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죠. 어떤 판례는 받을 수도 있는 판례도 있지만 또 가입 전에 이제 제거됐는데 가입 이후에 또 제거한 내용은 받는 판례도 있다. 다툼이 되지만 싸워볼 수 있다. 다 설명을 드리고 본인이 가입을 원한다. 그러면은 가입을 해주면 되는 거고 나중에 다툼이 됐다. 그러면 저한테 와서 해결 방법을 받아가면 되는 거고. 아시겠죠? 이 내용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질병 후유장이 50% 이상, 75% 이상 다 만약에 50% 이상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위암일 경우에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대장, 췌장애 같은 경우에는 전절제는 조금 애매한 경우들이 있다. 그리고 간장, 소장 같은 경우도 애매하지만 간은 4분의 3을 제거했을 경우에는 보통 제거하지 않고 이식을 하기 때문에 해당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양측 난소가 가장 분쟁이 많이 되는 녀석 중에 하나인데 예방 목적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치료 목적도 병행됐다. 라고 하면 인정 가능성이 모두 높아진다. 그리고 가입 전에 난소가 없더라도 가입 이후에 한쪽만 제거가 되었더라도 약관상에는 양측 모두가 없는 상태면 인정해주는 내용이 있고 판례에서도 승소 판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고지 의무 위반이 아니면은 보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순수 예방 목적이다.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니다. 주치의가 인정한 경우에는 50% 이상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모든 판례가 승소 판례가 있든 패소 판례가 있든 붙어봐야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기 전 반드시 이주희 손해사정사에게 물어보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담보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약관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위해서는요. 골드방 또는 다이아방 정 대표님에게 여쭤보시면은 어떤 설계 이런 부분은 아마 친절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약관 그리고 보상 이제 분쟁이 될 수 있는 사례는 여기까지고 이제는 보상 사례에 대해서 준비해온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모두 이해가 되셨나요? 50% 이상, 75% 이상 제가 설명해준 내용 있잖아요. 그 부분을 반드시 한 번 더 방송을 보거나 약관을 열어서 실제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기 거를 만들어야 나중에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꼭 한번 보시고 그래도 궁금한 게 있고 아니면은 잘 모르겠다 하면은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다시 한번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고의사고 자살입니다. 그 자살 같은 경우에는 20, 30대 그 사망 원인을 굉장히 상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아마 자살률이 1위인 불명예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많기 때문에 분쟁이 되는 사례도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피보험자의 고의사고는 안 된다라고 알고 있긴 한데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생명보험에는 일반 사망과 재해 사망이 있습니다. 일반 사망 같은 경우에는 인연이 경과되면은 피보험자의 고의사고일지라도 보상을 해줘요. 하지만 재해 사망은 원칙적으로는 피보험자의 고의사고다 보상이 안 됩니다. 근데 과거에 재해사망 특약에 2년 경과가 됐을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고의사고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는 약관이 있었어요. 2000년도 초반에 잠깐 판매되었던 상품인데 지금은 없어요. 만약에 그 내용이다라고 한다면은 크게 문제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재해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다라고 하면 생명보험에서는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단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상태가 있어요. 정신적으로. 이게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심실상실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입증하면은 보험금을 지급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생명보험에서는 일반 사망은 2년 뒤에는 나가는데 재해사망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 하지만 일부 약관에서는 2년이 지나면 준다. 그러나 원칙은 심실상실을 인정받아야 된다. 손해보험 역시도 똑같습니다. 손해보험도 피보험자의 고의사고는 무조건 안 줘요. 하지만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상태, 즉 실 상태를 입증하면 보험금을 준다라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입증해야 된다? 심실상실이었는지, 정신질환이 정말 세갖고 내 스스로
의지가 아닌 질병적인 요인으로 어쩔 수 없이 사망했다라는 걸 우리는 입증을 도와드려야 돼요. 아시겠죠? 순대님, 잠깐 제가 저거 보는데 2년 이내에 사망을 했어도 상관없죠. 일반 사망은 2년 이내에 사망했으면 안 되는 게 맞는데 경과가 되면 무조건 취급하는 거고, 기간에 관계없이 심실상실이 인정이 된다 그러면 재해사망, 상해사망 보험금은 인정이 되는 겁니다. 사례를 하나 살펴볼게요. 사건 개요를 보면요, 평소에 우울증이 있던 분이 자택에서 우울증 약을 많이 복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중환자실로 이제 입원을 했고, 이것저것 치료를 막 시행을 했는데 호흡 곤란, 그리고 산소 포화도 저하, 그리고 흡인성 폐렴을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사망을 한 거예요. 딱 사건 개요만 봐도 뭐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우울증 약을 혼자 스스로 먹은 거죠. 그러면 당연히 쟁점은 고의사고예요. 고의사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해사망, 상해사망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기간에 관계없이. 하지만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상태를 우리가 입증만 잘하면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또 하나의 쟁점이 있어요. 처음에 약을 많이 먹고 결국엔 사망한 거 맞는데 사인을 보니까 흡인성 폐렴은 뭐죠? 질병이에요. 비록 원인이 이제 외부의 요인이 맞긴 한데 치료를 받다가 폐렴으로 사망한 거예요. 그렇다면 쟁점이 두 개가 생겨요. 두 개. 처음에 고의사고 여부에 대한 쟁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은 상해 사망을 주장하려고 봤더니 사망 진단서에 갑자기 질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보험사 입장에서도 안 줘도 되겠네. 근데 우리는 그걸 또 사고가 맞다라고 우리는 주장을 해야겠죠. 그렇죠. 사건 개요만 보더라도 두 가지 쟁점이 존재하는 겁니다. 좀 복잡하죠. 그럼 우리는 이거를 딱 착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건을 하나씩 천천히 다 뜯어봐야 돼요. 그중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뭐냐? 119 구조대가 신고를 받고 오면요, 구조 활동일지를 되게 자세하게 작성을 해요. 자세하게 보니까 우리가 이거 내용을 이제 신청해서 보니까 비외상성 손상 중독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비외상성은 뭐 외부의 요인은 아니고 어떤 거에 중독이 되어 있었다. 보니까 우울증 약 30일치를 복용한 흔적이 보인다. 일단은 고의 사고가 의심이 되는 건 맞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봐도 흔적이 보인다는 건 누가 막 강압적으로 먹이게 한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 먹었다라는 거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사망 진단서를 봤더니 직접 사인은 흡인성 폐렴이에요. 폐렴은 질병이다 말씀드렸죠. 근데 원인이 뭐냐? 약물 중독, 음독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이고, 여기 사망의 종류, 사망 진단서에는 사망의 종류가 반드시 기재가 되어 있어요. 병사, 질병적인 요인이죠. 외인사는 외부의 요인이고, 기타 및 불상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예요. 근데 의사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약물 중독이 원인이 됐지만 실제적으로 사망한 건 폐렴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종류는 병사, 질병사입니다. 여기까지만 봤을 때 약물 중독은 고의사고가 맞고, 그리고 사인은 질병이다. 유가족들에게 모두 불리한 정황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뭘 주장해야 되는데, 일단은 고의사고부터 풀어야 돼. 고의사고 맞다라고 하면 뭔가를 다 갖다 주장을, 이게 외인사입니다, 병사입니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한들 다 필요 없어요. 고의사고를 일단 먼저 풀어야 돼. 풀지 않으면은 자살보험금은 풀리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푸느냐? 또 우리가 착수를 했으니까 심실상실 여부를 또 확인하러 가야겠죠. 이것저것 유가족 동의를 받은 다음에 정말 치료받았던 차트를 싹 다 갖고 오면 싹 다 몇백 장씩 돼요. 의무 기록을 다 확인해봤더니 우울증도 있었고, 조현병도 있었고, 공황장애도 있었다. 5년 동안 정말 많은 치료를 받은 거예요. 정말 차트가 많아요. 한 요만큼 됐었어요. 5년간 2,000일 이상 처방을 받았었고, 정신질환 상태가 조금 이제 정신관적으로 조금 심한 상태라서 선생님께서 입원도 권유했던 적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기록을 다 가지고 취합을 해갖고 우리 담당 의사 선생님 만났죠. 만나서 환자의 상태는 어땠나요? 다 추정이긴 한데, 근데 이제 쭉 정황상 내용을 보니까 선생님도 이 부분은 굉장히 이게 조절이 좀 잘 안 됐고, 정상적인 판단력을 좀 상실한 상태로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변별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사망으로 이어진 게 아니고 심실상실로 인해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었던 상태로 보여진다라고 소견을 보통은 안 적어줍니다. 저희가 이제 자살보험금 관련 사건을 되게 많이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담당 의사 선생님 많이 만나봤는데 보통은 잘 안 적어줘요. 왜냐? 그때 당시의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긴 하는데, 이게 잘 이렇게 적어주는 그게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이제 유가족이 원하는 그런 내용을 잘 받아서 주장을 할 수 있었어요. 결국에 주장을 했고, 보험사가 2개였는데 생명보험에서는 봤더니 현장 심사가 진행이 됐고
우리가 주장한 내용을 하나씩 검토를 해봤는데 이거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상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받았어요. 약관은 똑같습니다.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각각 나왔는데, 조사를 나왔는데 생명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받았고 손해보험에서는 갑자기 우리가 확인한 결과 내부적으로 법률 자문을 좀 해봤는데 고의사고에 해당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고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상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어. 이렇게 한 거예요. 결론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실제 요즘 판례가 고의사고를 인정해주는 판례가 좀 많이 생기긴 하는데, 실무에서 소송을 가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금을 청구하잖아요. 거의 99% 내부적으로 법률 자문을 해서 보통은 지급할 수 없다라는 통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준비를 해야 돼요. 결국에는 소송을 갔고요. 보험사에서는 두 가지를 주장합니다. 아까 우리가 우려했던 거,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가 아닙니다. 즉 상해가 아니에요. 설령 상해라 할지라도 심실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는 피보험자의 고의사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상을 안 해줘도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실제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도 심실상실이 맞다라고 했는데 보험사는 결국에는 우리는 못 줘라고 하고 소송으로 진행이 되었던 사례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지난달에 끝났어요. 지난달에. 저희는 직접 쌓이는 폐렴이지만 선행사일은 약물 음독이다. 따라서 외부의 요인이다. 그리고 조현병도 있었고 공황장애도 있었고 우울증도 있고 다수 치료를 받았던 상태다. 즉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상태를 우리는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보험사랑 한 2년 정도를 서로 법적 공방을 펼쳤고 지난달에 이러한 내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보면요, 약물 치료 음독 과정 중 흡인성 폐렴은 통상적으로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질병 사망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다. 즉 외상이다. 일단은 사고가 인정된 부분이죠. 그리고 사고 이전에 폐렴과 관련된 질병이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질병과 관련된 얘기는 끝.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고의사고일지도 봐야 되죠. 해당 사건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상태임이 명백히 증명이 됐다. 그러하기 때문에 보험사 쪽에서 주장한 내용은 옳지 않고 면책사유가 뭐죠? 면책이 뭔지 아세요? 책임을 면한다. 그냥 보험금 지급을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네 보험금 지급해. 그래서 결국에는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오랜 기간 끝에 2년 걸리는 것도 있고요. 막 3, 4년씩 걸리는 것도 있어요. 오래 걸리는 게 꽤 많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유가족분들이. 이걸 다 주장을 하고 증거자료 모으고 보험사에 맞서서 막 얘기를 해야 되고, 이게 보통 할 수가 없어요. 가족을 잃은 슬픔이 있는 상태에서 막 이것저것 신경을 쓰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정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주변에 있으면 안 되겠지만 있다 그러면 저희한테 맡겨주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심신상실로 보려면요, 기본적으로 정신과 신경정신과 치료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막 상황이 좋아지는 거예요. 치료를 받아서 막 좋아져요. 그럼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런 상황이 우리가 확인이 된다,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볼 수 있다. 아시겠죠? 사례 2 볼게요. 사건 개요를 보면요, 조현병 치료 중에 목맴 사고 이후 바로 사망한 게 아니고요. 목매면은 일단은 산소가 차단이 되겠죠. 산소가 차단이 되면은 뇌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산소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뇌 속에 있는 뇌세포가 막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산소성 뇌손상 진단을 받는데, 보통은 이 진단을 받으면은 보통 식물인간 상태가 돼요. 식물인간 상태가 돼서 바로 사망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말 장기간으로 치료를 받거든요. 그러면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보통은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죠? 쟁점도 두 개죠. 고의사고, 목매은 보통 고의사고예요. 고의로 한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한 거긴 한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죠. 그리고 폐렴으로 또 사망했죠. 질병 사망이죠, 폐렴은. 그러니까 두 개입니다. 고의사고냐 아니냐, 또는 폐렴으로 사망했으니까 질병 사망이냐 아니면은 사고냐. 아시겠죠?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이런 쟁점을 받아들였으면 사건을 해봐야겠죠. 자, 응급실을 갔어요. 이분은요, 응급실 간호기록지를 보면요, 정말 상세하게 우리 환자분들이 어떻게 왔는지가 다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험금 청구할 때 보험사 쪽에서 초진기록지, 응급실 기록지 갖고 오세요 하는 이유가 병원을 어떻게 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갖고 오라는 겁니다. 일단 봤더니 내원 사유가 버젓이 나와 있어요. 자살 목매으로 나와 있어요. 창틀 수건에 목이 맨 상태로 발견이 된 거죠. 고의사고 맞죠. 하지만 우리는 고의사고 일지연정 예외 조양, 심실상실 여부를 판단해야 되겠죠. 이분 같은 경우엔 조현병이 심한 상태였고 이미 정신과 병동에 입원 중이기 때문에 심실상실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은 맞습니다. 조현병이 심해서
병원에 입원까지 해야 된다. 그 정도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심실상실을 인정받기가 가능성은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분은 질병 사망이냐 상해 사고이냐도 문제였는데 사망 진단서를 또 봤더니 직접 사인은 세균성 폐렴이고요. 원인은 코로나고 또 나오는 게 사망의 종류는 병사입니다. 병사. 이후에 사망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사고로 봐야 될지 질병으로 봐야 될지가 조금 애매한 경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 꼭 고의 사고가 아니더라도요 이런 게 있어요. 교통사고는 아니면은 뭐 이렇게 머리 외상으로 해서 출혈이 발생을 해갖고 식물인간 상태가 됐어요. 처음에는 외상이 맞아요. 근데 장기간 입원을 한 거예요. 장기간 입원을 해갖고 식물인간 상태로 정말 오래 산 거예요. 한 1년 살고 그 다음에 폐렴이나 합병증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는요 질병 사망이냐 상해 사망이냐에 대한 분쟁이 굉장히 많아요. 질병 사망 담보보단 기본적으로 상해나 재해 사망 담보가 크잖아요. 고의 사고가 아닌 경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일반 사고여도 기간이 오래돼서 폐렴이나 아니면 각종 합병증으로 사망하게 되면요 보험사는 병산지 외인산지에 대한 이제 분쟁을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현장 심사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잘못 대응했다가는 질병 사망 보험금만 받고 끝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꼭 조심하셔야 돼요. 고의 사고 유형이 아니더라도 병사냐 외인사냐 그런 다툼이 있으면은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장을 했습니다. 조현병, 환청 및 망상적 사고 등으로 심실상실을 저희는 입증을 했고 대법원 판례 엄청 많아요. 엄청 관련된 판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상태가 명백합니다. 정신과 병동에 입원 정도 할 정도면요 이게 심한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자살 시도 그리고 뇌손상의 후유증은 폐렴과의 폐렴 사망, 인과관계를 다 입증했고 뇌손상이 없었더라면 폐렴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즉 폐렴도 원인은 뇌손상이다. 하지만 그거는 고의사고였지만 고의사고의 예외 조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해가 맞다, 재해가 맞다. 그래서 결국에는 심실상실이 인정이 돼서 그리고 질병이 아닌 사고로 인정이 돼서 재해 사망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근데 이분이 병원에서 그랬죠. 병원, 정신병원. 정신병동이죠. 병동에서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어요. 그래, 고의 사고지만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상태라서 개인보험은 우리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어. 잘했어. 당연했어. 우리가 입증을 잘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또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거기서 끝을 내면 안 돼요. 환자의 고의 사고 병원에서는 이거를 조금 막을 수 없었나? 망인에 대한 보호, 감시 의무 위반을 토대로 병원 측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렇죠. 만약에 병원에서 잘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물론 소홀히 하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병원 측에 과실이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그 내용도 한번 검토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병원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보통 정신과 병동이나 그런 병동에 입원을 하게 되면요 입원할 때 합의 또는 뭐 서약서 같은 그 문서들을 작성해요. 불가항력적인 사고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 즉 쉽게 말하면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서류를 보통은 작성을 합니다. 그렇죠? 쉽게 말해서 서로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 여기서 끝.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마.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과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유가족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는 게 맞겠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부재소합이라는 게 있어요. 부재소합. 부재소합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합의를 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딴지를 걸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한 거예요. 하지만 그런 약속이 있다 하더라도요. 병원 측에 과실이 조금 있다라고 한다면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과실을 우리가 봤을 때 감시 의무 이런 게 조금 부족하다. 즉 격리되어 있던 분이시잖아요.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 감시하지 않는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사망으로 이어졌다. 즉 인과관계가 성립이 됐다. 병원의 관리 소홀로 자살 시도의 기회를 제공했고 그걸로 인해 사망했다라고 한다면 과실이 일부 인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보통은 부재소합의 같은 경우에는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어땠냐면요. 이 망인의 경우에 정신병원 입시를 굉장히 거부했었고 지속적으로 막 나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막 창문을 뛰어내리겠다 막 호소한 점도 확인이 됐고 그리고 1인실 그 보호실 창틀이 수건이나 뭐 환자복 같은 경우 그걸 이렇게 손쉽게 걸어서 목을 맬 수 있었던 어떤 뭐 구조적인 그런 결함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했을 때 병원 측의 과실이 어느 정도 보였고 결국에는 다툼 끝에 병원 측 과실을 일부 인정을 받은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개인 보험만 받고
있고 끝낼 뻔했지만 과실 여부를 정말 디테일하게 법적으로 따져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주장을 했고 결국에는 병원 측 과실을 일부 인정을 받아서 손해배상금까지 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정리하자면은 각서를 썼으니 책임이 없다. 무조건 책임이 없는 건 아니고 과실이 있으면은 그 부분만큼 인정이 될 수 있는 사례도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를 해보자면요. 재해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은 일단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의 고의사고는 면책, 보험사 쪽에선 책임을 면할 수 있다. 하지만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상태를 입증을 하면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 병원에서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있다. 하지만 망인의 과실도 있지만 책임도 있지만 병원 측에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손해배상 책임을 검토할 수는 있다. 오늘 이 부분은 그냥 알아가시면 됩니다. 근데 결론은 정황상 고의사고가 의심된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보험사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부적으로 법률 자문을 검토한 다음에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누가 잘한다? 이주희 손해상사가 잘한다. 대부분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도움을 받으시고 섣부른 대응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저희 쪽으로 오는 경우 보통은 한 반 이상이 의료자문, 법률자문을 다 하고 넘어오는 경우예요. 그러면 도움 드리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진다 그건 아니고요. 도움은 드릴 수 있지만 처음부터 맡겨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병후유장애 50배에서 75% 인정 가능한 항목들 그리고 약관 검토를 좀 해봤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보상 사례인 고의사고, 자살보험금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약관 내용도 제가 확인을 해드릴 거고 더 나아가서 분쟁이 되는 판례들 있잖아요. 판례를 진짜 혼자서 보려면 되게 어려워요. 되게 복잡하고 그리고 되게 길어요. 약관보다 조금 더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아마 읽기가 더 싫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앞으로 약관도 풀어드리고 판례도 쉽게 설명해드리고 그와 관련된 보상 분쟁도 계속적으로 제가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요. 우리 대표님 하시는 그 유튜브 많이 시청해주시고 또 회원이 돼갖고 좋은 자료 다 받아가시고 아시겠죠? 다음 주는 명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쉬고 다다음 주 화요일 날 8시에 또 분쟁이 되는 사안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